예, 안녕하십니까. 강혁입니다. 2016년도 정보시스템 감리사 보안 과목 기출문제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보안 과목에 관련된 총평을 하자면 일단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중하 정도 수준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문제가 아주 까다롭다든가 손대기 어렵다든가 일단 그런 문제들은 없었습니다. 그럼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은 작년 대비로 일단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문항들이 좀 감소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6문제만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출제 영역으로 포함됐던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이라든가 정보통신 산업진흥법이나 보안관리 등급제,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이런 관련된 토픽들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 범위의 출제 영역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법령들이 전체는 다 출제되지 않더라도 일단 이 중에 한두 문제 정도는 좀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이 법령 지침 관련된 부분들은 문제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식교 코딩 쪽에서 이제 코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는 식교 코딩 관련된 문제들에서 코드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개발 보안 관련된 문제가 이제 세 문제 등장을 했는데 이 세 문제 모두 다 개념을 물어보는 형태로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과거 기출 문제가 많이 좀 활용이 돼서 과거 기출 문제와 유사한 문항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참고 구제를 좀 충실하게 좀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번에 이제 보안 과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고득점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주요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솔트 관련된 토픽이 출제됐는데요. 패스워드 암호화에 활용되는 내용들. 그래서 암호화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일단 사용자 패스워드, 패스워드 관련된 암호화라고 하면 당연히 일단 해시 관련된 해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했겠죠. 함수의 입력값에 정해진 길이로 만들기 위해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길이가 늘어나고 동일한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암호값이 이 결과값 해시 암호화 결과값이 서로 다른 값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보이는데요. 솔트의 특징이죠. 솔트가 해시 암호에 사용되는 솔트의 특징이고요. 솔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자 계정이 테스트고 그리고 비밀번호가 1, 2, 3, 4다 이런 경우에 솔트를 미정했을 때는 그냥 비밀번호 1, 2, 3, 4에 대해서만 1, 2, 3, 4를 입력값을 사용해서 해시 결과값을 계산하게 되고요. 솔트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용자 아이디를 추가로 넣어서 같이 해시 값을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사용자 패스워드 값을 반복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사용자가 가입했을 당시에 어떤 타임 스탬프 값 고유한 시간 값을 더한다든가 어떤 값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값이라도 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패스워드만 이런 단순한 네 자리 패스워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정보를 더 덧붙여서 해시 값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사용자 아이디라든가 아니면 비밀번호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정보들이 모두 다 솔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해시값은 어쨌든 단방향 함수이기 때문에 이 결과값을 가지고 원래 문자를 추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역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해시값에 대해서는 전수 공격은 가능하겠죠. 브루트코스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미리 다 값을 계산해 놓게 되면은 이런 짧은 네 자리 이런 짧은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바로 사전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값을 덧붙이는 것을 솔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솔트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2회 모의고사 때 올해 봤던 모의고사 세 차례 있었던 모의고사 중에서 2회차 모의고사에서도 출제가 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이 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문제긴 했는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조항, 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어떤 거냐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개인정보 수집 제한이라든가 이용 제공 제한, 이용 내역 통지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 평가 피하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인데 나머지 세 개는 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딱 하나만 요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조항이죠. 그래서 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법의 어떤 그 각각에 있는 조항들의 차이점을 알고 있느냐 이거를 좀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뭐 직접 출제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에 이렇게 정보통신망법 관련된 조항이 보기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인프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이런 고객 요구 사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거리가 먼 게 어떤 것이냐? 예, 가장 거리가 먼 거에 밑줄을 쳐놨습니다. 언더라인 쳐놨고요. 일단 요구 사항들은 네트워크를 내부망하고 외부망하고 구분한답니다. 일단 뭐 망분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토픽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겠죠. 보기에서 보니까 쭉 뭐 여러 가지 방화벽, 뭐 DMZ, 뭐 VPN, 안티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내부망하고 외부망을 좀 구분한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 뭐 가장 가까운 거는 일단 방화벽이 되겠죠. 방화벽 유형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화벽 유형 중에서 뭐 두어 뭐꼭뭐 듀오롬들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듀오롬드 같은 경우가 이 방화벽의 네트워크 카드를 랜 카드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이제 방화벽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IP 대역을 분리를 시킬 수가 있고 서로 다른 외부망과 내부망 이렇게 좀 분리를 이거 이제 듀오롬들을 사용해야 되면 IP 대역까지도 완전히 분리가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방화벽을 활용을 해서 이 방화벽을 기점으로 해서 내부망과 외부망을 이제 분리를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외부에 공개해야 되는 웹 서비스는 구분된 별도로 구분된 네트워크에서 운영하고자 한다. 웹 서비스 뭐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뭐 웹 서비스들 외부로 공개되는 웹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구분된 네트워크 이게 DMZ 구간이 되겠죠. DMZ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망에서 이제 외부에서 내부로 접속을 할 때는 암호 터널을 이용해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거는 VPN 가상 사설망 관련된 특징이죠. 그래서 뭐 가장 거리가 먼 거는 안티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 요구 사항들에 뭔가 부합되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악성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한다든가 뭐 사용자 PC 뭐 점검을 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안티바이러스 관련 내용들은 찾기가 힘들고요. 일단 가장 비슷한 것들을 매핑을 해보자면은 방화벽이랑 DMZ랑 그리고 VPN 이 세 가지가 해당 요구 사항들에 충족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일단 기출 문제 기출 문제 완전 정보 과정에서 다루기도 했었는데 작년도 기출 문제에 좀 활용이 된 그런 문항이죠.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단말기 네트워크에 연결되기 전에 사전에 단말기의 보안 정책이라든가 뭐 뭐 솔루션 설치 유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싶다. 그리고 요 내용은 일단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요낙 솔루션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내부망으로 접근해서 하는 경우에는 암호 통신을 이용한 통신 내용 보호를 원한다. 이게 VPN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작년도 이제 기출 문제가 좀 활용이 돼서 요 참고를 해서 문제가 좀 만들어진 걸로 문제의 형태도 유사하고 이제 묻고 있는 솔루션도 비슷한 솔루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개발 보안 가이드, 시큐어 코딩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올해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이제 코드를 주어지고 해당 코드를 해석하는 그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그룹핑, 요 카테고리들을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7가지 유형 중에서 요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 관련된 보안 약점하고 가장 거리가 먼 게 어떤 거냐? 일단 입력값 검증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요 삽입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당연히 여기 해당이 되겠죠. 입력 데이터의 검증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당연히 해당이 될 거고요. 근데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부적절한 인가하고 정수형 오버플로우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일단 요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시큐어 코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서 일단 두 가지 오버플로우 이야기하고 있죠. 정수형 오버플로우랑 그리고 버퍼 오버플로우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정수형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는 뭐 인티저형으로 데이터 타입을 설정을 했는데 그 인티저형 넘어가는 범위가 넘어가는 숫자가 입력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는 메모리 공간을 뭐 8바이트 캐릭터형 잡아놨는데 뭐 10바이트, 20바이트 이런 이 길이가 넘어가는 사이즈가 넘어가는 뭐 데이터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다른 메모리 영역을 침범하는 걸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데요. 일단 요 내용도 결국에는 어떤 입력값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이 변수에 들어가는 입력값에 대한 부분들의 사이즈가 아니면 데이터 타입이
범위를 넘어가는 그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입력 데이터 검증이라고 유추가 가능하고요. 부적절한 인가 같은 경우는 보안 기능의 7가지 유형 중에서 보안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안 기능 관련된 유형이라고 하면은 정보 보호의 우리 목표, 뭐 기밀성이라든가, 뭐 가용성이라든가, 뭐 접근 통제라든가, 뭐 인증, 인가 이런 어떤 정보 보호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제 충족하기 위한 기능들 구현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있는 유형들을 해당하는 게 요 부적절한 인가 요거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최소한 각각의 이 카테고리 7가지 카테고리에 어떤 공격들이 있는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최소한의 조건이고 그리고 조금 더 심화학습을 하면은 해당 소스 코드를 보고 해당 소스 코드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인지까지 확인하면 이제 뭐 쉽게 코딩 문제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렇게 이제 요 카테고리나 아니면 개발 보안 가이드에 나오는 7가지 유형 구별하는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부적절한 인가 같은 경우는 이 보안 기능에 해당하는 보안 약점입니다. 그리고 시큐 코딩 문제 계속 나오는데요. 105번은 이제 시큐 코딩 관련된 이제 점검 관련 내용을 물어보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시큐어 코딩 자체랑은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시큐어 코딩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트루 포지티브나 뭐 펄스 포지티브냐 아니면은 뭐 펄스 네거티브냐 이것들을 이제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고요. 사실 개발 보안이라든가 시큐어 코딩이랑은 크게 뭐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뭐 오류, 오탐, 오탐 관련된 것들을 이제 구별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트루냐 펄스냐,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이거를 이야기를 하죠. 트루라고 하면은 보안 약점이 존재할 경우 보안 약점이 탐지가 돼야 되고요. 아니면은 보안 약점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보안 약점이 탐지가 되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true죠. 참인 값이 나오는 거고 펄스는 당연히 반대로 보안 약점이 없는데 약점이라고 탐지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보안 약점이 있는데 약점이 없다라고 탐지가 안 된다든가 이건 당연히 펄스겠죠. 그리고 이제 포지티브는 뭔가를 탐지를 해서 반응이 발생하면은 포지티브 단어 그대로 포지티브고요. 그리고 네거티브는 뭔가를 탐지한다든가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트루랑 펄스,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요 네 가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은 풀수 있는 문제고요. 지금 보기에서는 보안 약점이 존재하지 않는 코드에서 정상적인 코드에서 보안 약점의 위치를 탐지하지 못했다. 당연히 보안 약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보안 약점 위치를 탐지를 못하게 되겠죠. 요거는 당연히 true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탐지나 뭐 반응이나 이런 이벤트, 액션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네거티브가 될 겁니다. 그래서 true, 네거티브가 될 거고요. 사실은 그 시큐 코딩 문제가 이제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 자체가 이 내용 사실은 IDS 쪽그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침입 탐지 뭐 IDS나 아니면 IPS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사실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이게 트루냐 펄스냐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이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좀 묻고 있는 문제였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뭐 정상적인 경우 약점이 없을 때 약점이 탐지가 안 된다. 트루. 그리고 당연히 탐지가 안 되니까 네거티브.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고요. 보안 약점이 존재할 때 보안 약점이 존재하는데 해당 약점이 당연히 탐지가 돼야 되겠죠. 보안 약점이 잠재하고 그리고 탐지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true 그리고 포지티브 요런 경우도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보안 약점이 없는데 보안 약점이 있다라고 탐지가 된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보안 약점이 존재하는데 보안 약점이 탐지가 안 된다든가 이런 건 당연히 이제 펄스가 될 거고요. 요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도 이제 펄스 포지티브랑 펄스 네거티브. 펄스는 당연히 두 가지 종류였겠죠.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두 가지 종류였을 텐데 이 펄스 포지티브를 이제 1종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펄스 네거티브는 2종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1종 오류랑 2종 오류 중에서 심각한 거는 2종 오류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종 오류가 문제가 되는 거는 보안 약점이 없는데 보안 약점이 있다라고 탐지되는 경우는 사실은 이 보안 약점을 뭔가 이용을 해가지고 침해를 한다든가 뭐 침투를 한다든가 공격을 받는다든가 이제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약점이 있다라고 잘못 오탐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보안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 보안 약점이 존재하는데
보안이 준비되는데 이 약점이 탐지 안 됐을 때는 이거는 보안상 문제가 있죠. 상당히 요 실제 이 보안 취약점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공격이라든가 침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이종 오류가 좀 더 심각한 오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트루 펄스, 포지티브, 네거티브 관련된 문제들은 뭐 IDS 쪽에서도 나오고 아니면은 뭐 생체 인식, 뭐 지문 인식 관련된 요 생체 인식 쪽에서도 문제가 요 개념들을 적용해서 나오게 되고요. 이제는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 과목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요 개념을 정확하게 트루랑 펄스, 예, 참이냐 거짓이냐 그리고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어떤 반응이나 탐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구별할 수 있으면은 문제를 푸는데 꼭 이 문제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뭐 IDS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지문인식 관련된 생체인식 관련된 그런 문제라든가 모두 다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